미래가 이미 쓰여 있었다면 어떨까요? 20세기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사건들, 즉 대참사부터 기술혁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기 훨씬 전에 예견되어 있었다면 말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허구가 아닙니다. 저희는 놀라운 사실의 세계로 들어가 완전히 다른 문화와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된 10가지 예언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 우연의 일치 중 일부는 너무나 믿기 어려워서 역사와 시간 그 자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고대의 예언자들과 과거의 천재들이 대체 무엇을 예견했는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래를 엿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예언자, 신탁을 전하는 자, 공상과학 소설가, 심지어 과학자들까지. 이들 모두는 우리 앞에 놓인 운명을 해독하려 애썼습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모호한 예측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시대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놀랍도록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을 우연의 일치나 지나치게 자유로운 해석으로 치부하며 회의적으로 대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의 여정에서는 모호한 문구들을 구체적인 예측으로부터 분리해 낼 것입니다. 우리는 타이타닉 참사 14년 전에 쓰인 한 문학작품이 그 비극의 순간을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했는지, 그리고 고대 인디언의 전설이 어떻게 인터넷의 출현을 예견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알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한 사람들과 문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설적인 타이타닉호의 침몰보다 14년 앞선 1818년, 당시만 해도 무명 작가였던 모건 로버트슨은 헛됨, 혹은 타이탄의 난파 Futility or the Wreck of the Titan 라는 제목의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여겨지던 거대한 대서양 횡단 여객선을 묘사했습니다. 책 속의 배 이름은 바로 타이탄이었습니다. 로버트슨은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으로 이 배의 크기, 배수량, 속도, 그리고 승객 수를 묘사했는데 이 모든 수치가 훗날의 타이타닉호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소설 속 배 역시 영국 국적이었으며 제작자들은 자연의 힘 앞에서도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이미 기묘한 우연처럼 들리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하고 거의 잊혀졌는데 실제 비극이 발생하고 나서야 세상은 이 책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2년 4월 이후 이 내용을 우연히 접한 사람들의 놀라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로버트슨의 예언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재난의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그의 소설 속에서 타이탄호는 뉴펀들랜드에서 약 400마일 떨어진 북대서양의 추운 4월 밤에 빙산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14년 뒤 실제 타이타닉 회계,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실의 비극처럼 소설 속에서도 이 배에는 구명보트가 턱없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2,500명에 달하는 승객 대부분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름, 선박의 기술적 특징, 침몰 원인과 장소, 발생 시기, 심지어 치명적인 구명보트 부족 현상까지 모든 핵심적인 요소가 일치했습니다. 현실이 이처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허구를 따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모건 로버트슨은 단순히 뛰어난 직관을 가진 작가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어떻게든 미래를 엿본 것일까요? 이제 16세기로 넘어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인 미셸 드 노스트르담, 즉 노스트라다무스에게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가 남긴 모호한 사행시 쿼트레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학자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 대부분은 매우 두루뭉술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구체적인 하나의 예언이 눈에 띕니다. 그는 사행시 중 하나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로운 자의 피가 런던에 떨어지리니 도시는 66년의 화염 속에서 타오를 것이다. 오래된 귀부인은 높은 자리에서 추락할 것이며 같은 종파에 많은 이들이 살해될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그저 흔히 있는 암울한 예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역사적 사건과 대조해보면 그 그림은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이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유산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것으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1666년 9월 2일, 런던에서는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푸딩레인 거리의 한 빵집에서 시작되어 사흘 동안 맹렬하게 타올랐고 도시 대부분을 집어삼켰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들이 고대의 귀부인이라고 생각했던 세인트폴 대성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의인의 피라는 구절을 이미 영국을 뒤흔들었던 찰스 1세 국왕의 처형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화재 후 실제로 방화범으로 몰린 가톨릭 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이어졌는데 이는 같은 종파의 많은 이들의 죽음이라는 구절과 일치합니다. 더 나아가 해년 인 66년은 그대로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날짜, 장소, 그리고 핵심적인 정황들이 이렇게까지 일치하면서 이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적중 사례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로 넘어가 잠자는 예언가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미국의 신비주의자이자 치유사 에드가 케이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트랜스 상태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1925년 이른바 광란의 20년대라 불리는 경제 호황이 절정에 달했을 때 케이시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례 없는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의 투기적 붐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식에 투자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성장이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이시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1929년 초까지는 반드시 시장에서 빠져나올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는 온 나라를 뒤흔들 대재앙적인 폭락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함에 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암울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에서 역사적인 대폭락이 발생했고 이는 검은 화요일로 기록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경제 위기이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대공황의 서막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하룻밤 만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은 놀라운 정확도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호황을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극적인 몰락과 시기까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상이 아닌 명확한 경고였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예언이 꼭 신비주의자들로부터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운명 자체가 시나리오를 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인 마크 트웨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지성과 풍자적인 재능으로 유명했지만 그가 직접 남긴 개인적인 예언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본명이 세뮤얼 클레멘스인 마크 트웨인은 1835년 11월 30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해는 특별한 해였는데
바로 그때 하늘에 헨리 혜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혜성은 76년에 한 번씩 나타나며 등장할 때마다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트웨인은 이 점에 대해 자주 농담을 했으며 1909년에는 자신의 전기 작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헨리 혜성과 함께 이 세상에 왔고 나는 그녀와 함께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10년 4월 20일 헨리 혜성은 다시 지구에서 관측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21일 마크 트웨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예언했던 것처럼 혜성과 함께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 믿기 힘든 우연은 위대한 작가의 삶과 죽음을 우주의 현상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우주 그 자체가 이 이야기에 이토록 시적이고 신비로운 결말을 선사하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언어의 마술사였던 마크 트웨인은 결국 자신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고대 민족들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남서부에 거주하는 호피족 인디언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복잡한 우주론적 신앙과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가장 잘 알려진 예언 중 하나는 전 세계에 걸쳐 거미줄이 설치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거미줄을 통해 사람들은 엄청난 거리를 두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며 심지어 한자리에 머물면서도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던 고대 민족에게 이러한 이미지는 지극히 생소하고 얼핏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미줄이 온 지구를 뒤덮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호피. 부족 원로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지구 전체를 전선으로 얽어매는 전신 및 전화선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이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월드 와이드 웹, 즉 세계적인 거미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해 엄청난 거리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거미줄 위를 움직인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자에서 꼼짝 않고 웹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정보를 확인하며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는 방식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대 호피 부족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의 디지털 시대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언들은 종교와 성스러운 경전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예언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국가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와 같은 선지서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기원 후 70년 로마인들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된 후 실현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실제로 전 세계로 흩어졌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선지자들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땅의 사방에서 불러 모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다시 예언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다닐 영토마저 없던 민족이 어떻게 다시 하나로 뭉쳐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1948년 5월 14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건국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 민족은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땅에서 다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자들에게
이 사건은 고대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관점과 무관하게 수많은 세월의 유랑과 추방 끝에 한 민족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고대 문헌에 이미 예견되었던 독보적인 역사적 사건이며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언자가 아닌 시대를 수백 년 앞선 생각을 가진 천재들이 내놓은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비전의 소유자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는 위대한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천재적인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스케치와 설계도로 가득 찬 그의 노트들은 그야말로 미래를 향한 창문이었습니다. 15세기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의 아이디어는 순수한 공상이었고 심지어 많은 이들은 그것을 이단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당대에는 유례가 없던 기계장치들을 설계했으며 수백 년이 지나서야 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원리들을 기술했습니다. 다빈치는 비행이라는 개념에 집착했고 새 해부학을 깊이 연구하며 여러 비행 장치의 설계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견지명은 결코 하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명품들을 살펴볼까요? 그의 기록에는 공중 나선 콩치로쉔 이라 불렀던 장치에 대한 상세 설계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현대 헬리콥터의 원형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죠. 또한 그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장갑마차 프로젝트를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의 탱크와 같은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적함에 대한 방해 공작을 위해 설계된 호흡용 튜브가 달린 잠수복 스케치도 만들었습니다. 낙하산, 도개교, 태엽장치로 움직이는 자동차, 기관총 등 시대를 앞서간 그의 발명품 목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로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직접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계도는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작가 쥘 베른 역시 시대를 앞서 본 성학자였습니다. 다만 그가 사용한 도구는 기술자의 펜이 아닌 소설가의 무한한 상상력이었죠. 1865년 그는 이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3명의 용감한 주인공이 우리 행성의 위성인 달로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놀라운 점은 비행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누구나 꿈꾸던 것이었으니까요. 놀라운 것은 바로 훗날 실제 달 탐사 프로그램과 정확히 일치하게 된 엄청난 양의 기술적 디테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책 속에 등장하는 우주선은 플로리다 지역, 즉 미국의 아폴로 미션이 발사되었던 케이프 커네버럴 인근에서 출발합니다. 쥘 베르는 심지어 자신이 상상해낸 이 가상의 발사 기지에 스톤즈 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책 속 승무원 수는 아폴로 11호 미션과 똑같이 3명입니다. 그들이 타고 가는 포탄 모양의 발사체는 컬럼비아드라고 불렸는데 실제 임무의 사령선 이름은 컬럼비아였죠. 심지어 가상의 우주선 크기와 무게까지도 실제 아폴로 우주선의 수치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달 궤도를 돌아 지구로 돌아온 쥘 베른의 우주선이 태평양에 착수했고 그들을 미 해군 군함이 구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실제 달 탐사 임무가 마무리되는 방식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쥘 베른은 아무런 과학적 데이터 없이 인류의 달 비행이 이루어지기 1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정확도는 단순히 공상과학이라기보다는 마치 미래에서 온 보고서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의 기술적인 현재를 예견했던 또 다른 천재,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이 인물은 말 그대로 20세기를 열어젖힌 장본인이지만 정작 그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해되고 현실화되었습니다.
1926년 그는 잡지 콜리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놀라운 예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정보가 전선 없이 무선으로 전달되는 미래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무선 통신이 완전히 구현되는 순간 온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두뇌로 변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미래를 여는 핵심이 될 구체적인 장치까지 묘사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서로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휴대용 장치의 등장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 취임식이나 스포츠 경기, 심지어 지진 피해 상황까지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시청하고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장치가 현재 우리가 쓰는 전화기보다 훨씬 더 단순할 것이며 사람들이 이것을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영상 통화 기능, 스트리밍, 그리고 글로벌 정보 접근 능력을 갖춘 현대 스마트폰에 대한 완벽한 100%의 묘사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을 예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바일 시대, 즉 상호 연결된 디지털 시대의 핵심 본질을 예측했던 것입니다. 저희 리스트의 마지막은 정확히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두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존 F 케네디의 운명을 묶어주는 충격적인 미스터리한 일련의 우연의 고리입니다. 이 평행 이론들은 너무나도 많고 기묘해서 역사 속에 숨겨진 어떤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명백한 사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링컨은 1846년에 의회에 선출되었고 케네디는 정확히 100년 뒤인 1986년에 선출되었습니다. 링컨은 1860년에 대통령이 되었고 케네디는 1960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금요일에 부인이 보는 앞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놀라운 사실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링컨의 후임은 1808년에 태어난 부통령 앤드루 존슨이었습니다. 케네디의 후임은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 뒤인 1908년에 태어난 린든 존슨이었습니다. 링컨의 개인 비서 이름은 존이었는데 그는 운명의 그날 대통령에게 극장에 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케네디의 비서는 에블린 링컨, 이벨린 링컨이었으며 그녀 역시 그에게 달라스 방문을 만류했습니다. 링컨을 암살한 존 윌크스 부트는 1839년에 태어났습니다. 케네디 암살범 리 하비 오스왈드는 1939년에 태어났습니다. 부스는 극장에서 총을 쏘고 창고로 도주했습니다. 오스왈드는 창고에서 총을 쏘고 극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두 암살범 모두 재판을 받기 전에 살해당했습니다. 이 목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소름 끼치는 역사적 패턴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총 10가지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14년 전에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상세히 묘사했던 작가의 이야기부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등장을 예견했던 천재 니콜라 테슬라의 이야기까지 말이죠. 고대 호피족의 예언이 인터넷을 묘사했고 미스터리한 우연의 일치들이 링컨과 케네디의 운명을 묶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천재적인 직관이었을까요? 혹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증거일까요?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들은 세상이 겉보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가사의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역사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미스터리 조사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소개된 예언 중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혹시 이 외에 실현된 다른 예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